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좀 밝은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바로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열하일기예요. 열하일기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 번인지 한 번인지. 아무튼 그런데요. 오늘은 또 그 전과는 다른 텍스트로 소개를 드릴 거예요. 특별히 유쾌한 유쾌하고 기운 넘치는 부분으로 골라봤습니다. 한 2, 3일 전부터 이 열알기가 다시 너무 읽고 싶더라고요. 이 박지원 선생님의 이 호방함 막 이런 기운이 지금 코로나로 다 갇혀져 있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 마음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를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고미숙 선생님이 이 열하일기에 대한 평전을 써놓은 그 글 중에서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릴 겁니다. 소 제목이 이렇게 붙어있네요. 은밀하게 유쾌하게. 자, 들어보세요. 요동 벌판을 지나고 이틀 후 연암은 심양에 들어선다. 심양은 본시 청나라가 일어난 터전이다. 만주족 오랑캐 발원지를 둘러보는 연암의 심정은 착잡하다. 하지만 그 심사를 나눌 지식인들은 그곳에 없다. 대신 그곳에서 장사꾼들과 접속한다. 예속제는 골동품 가게예요. 그 예속제와 가상루, 비단 파는 가게입니다. 예속제와 가상루가 그들의 거점이다. 이들과 접선하는 과정은 한편의 첩보 시트콤이 따로 없다. 자, 박지원이 써놓은 글 그대로 원문을 읽어드립니다. 저녁 달빛이 더욱 밝다. 변개함에게 함께 가상로에 가자고 했더니 눈치도 없이 수역, 그러니까 통역관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수역에게 나가도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역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성경은 연경이나 다름없는데 함부로 밤에 나다니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는 바람에 변개함의 기가 한풀 꺾였다. 만일 그 수역이 알게 되면 나까지 붙잡힐까봐 두려워 일부러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혼자 빠져나갔다. 박지원 선생님은 혼자 몰래 나간 겁니다.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했다가 친구가 어리버리하게 같이 다니는 그 사람에게 나가도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겁이 났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은 이곳 위험하니 밤길 조심해야 된다,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기도 똑같은 처지에 놓일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홀로 몰래 이제 거리로 나간 겁니다. 장보기더러는 혹시라도 나를 찾거든 뒷간에 갔다고 하라고 일러두었다. 이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속이고 뭉치고 튀고 연암만이 연출할 수 있는 장면이다. 과거를 패한 이후 오랫동안 마이너리그에서 놀아본 이력 탓이리라. 이들 장사꾼들은 장장 5천여리나 떨어진 오초 땅에서 왔다. 그에 비하면 조선은 아주 가까운 나라다. 또 그들은 대부분 문맹이다. 글자를 안다 해도 지식이 몹시 일천하다. 하지만 사람 살이에 대해서만은 녹록지 않은 그런 연륜을 자랑한다. 연암은 이들과 격의 없이 교감을 나눈다. 후출사표를 크게 낭독하기도 하고
붓을 휘둘러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써댄다. 그런 내용이 연암의 책 열하일기에 소상히 담겨 있습니다. 자, 연암의 문장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더욱 환호하며 서로 다투어 종이와 붓을 내놓고 빙 둘러서서 써달라고 조른다. 검은 용 한 마리를 그린 뒤 붓을 퉁겨서 짙은 그림과 소낙비를 그렸다. 지느러미는 꼿꼿이 서고 등비늘은 제멋대로 붙었고 발톱은 얼굴보다 더 크고 코는 뿔보다 더 길게 그렸더니 모두들 크게 웃으며 기이하다 한다. 이 용은 활용으로 조선에선 강철이라고 한다. 가뭄을 몰고 오는 아주 지독한 놈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 강철을 발음하기가 꽤나 어렵다. 그래서 강철하고 강천이라고 다시 큰 소리로 강청이라고 발음을 한대요. 이 강철 발음이 어려운가 봅니다. 이 중국인들에겐. 그러니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크게 웃는다. 이 웃음 속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속내. 그들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다시 연암의 글을 보겠습니다. 가게를 내고 물건을 사고 팔아서 생계를 잇는 것을 두고 남들은 비록 하루로 치지만 하늘이 나를 위해 극락세상을 열고 땅이 쾌활림을 점지해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넓은 대도시라도 마음 가는 곳이 곧 집이요. 방편을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모두 벗을 사귀는 일에 지극한 정성을 다한답니다. 천하의 지극한 즐거움 가운데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 장사치들이 자신들의 삶을 긍정하고 그리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연암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써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또한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양반 중에서도 당시 꽤 세력 있는 그런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문도 문장 실력도 굉장히 높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그 과거 급제 후 그런 조정에 들어가서 정증에 휘말려서 사는 삶에 전모를 깨닫고 있었던 연암 박지연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길로 가지 않았죠. 분명히 그가 그 길을 벗어나려고 그 길에서 탈주를 시도했던 겁니다. 이 집의 어른들이 이 문장도 훌륭한 이 아이가 과거에 응시하지 않자 이제 붙잡아서 과거 시험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지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나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정을 중시한 그런 인물인지라 과거는 하지 않았지만 본인과 같이 그런 글을 즐기고 시를 즐기고 그런 벗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닌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의 탑골공원에 해당하는 그곳에 백타파라고 그렇게 시를 즐기고 호방하게 자유를 즐기던 사람들이 모여노는 장소로 지금의 탑골공원을 택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백타파들이 모여서 또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정을 불사르면서요. 뭐 호시절이었지 싶어요. 부럽네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카페에서 혼자 잠시 즐길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게 제약받는 상황인지라 더욱 부럽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장사꾼으로 떠도는 건 스스로 선택한 삶이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천하를 떠돌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바로 장사였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 자본의 흐름과는 정반대다. 전자는 정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후자는 오로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소유와 정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을 유목이라 한다면, 이때 수반되는 윤리가 곧 우정이다. 우정 없는 유목이란 안고 없는 찐빵, 오아시스 없는 사막의 다름 아니다. 이들이 왜 연암을 그토록 환대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동류, 같은 부류였던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이것이 연암이 타자들과 접속하는 기술이다. 탈주는 은밀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궤도를 벗어난다. 하지만 현장은 더할 나위 없이 유쾌하다. 이 매끄러운 리듬 속에서 술과 웃음, 예능과 서사, 풍속과 윤리가 자유롭게 교차한다. 은밀하게, 유쾌하게.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밀하고 유쾌한 그런 나를 해방시키는 공간이 있으실까요? 그래요. 없으시면 그런 아지트가 저의 팟캐스트, 저의 유튜브가 되어드립니다. 정동 북살롱이 되어드려볼게요. 그런 아지트가 필요하다 싶으실 때는 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집 문을 열고 산책을 하시면서 저의 방송을 들으시면 더욱 좋으실 겁니다. 또 다른 한편, 짧은 한편 호방한 것으로 하나 골랐습니다. 인생 도처유 반전. 인생의 반전이 도처에 널려있다. 도처의 반전이 함께한다, 도사린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제목입니다. 8월 초하루 마침내 연경에 도착했다. 2, 3일 여독을 풀자마자 연암은 곧장 유리창으로 향한다. 유리창은 27만 칸에 달하는 문물의 집결지이자 연행의 목적지에 해당한다. 그걸 보기 위해 왔던 겁니다. 산업 군대화 시기에 영국의 만국박람회, 프랑스의 만국박람회와 같은 게 이때 프라하에서 권리웅제의 70세를 기념하는 그 행사에 이런 만국박람회와 같은 그런 박람회 연회가 열렸던 거예요. 당시 청나라가 아시아의 중심격에 해당했기 때문에 또 그 문화, 청나라의 역사 중에서도 문화가 가장 꽃피웠던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곳 열하에서 지금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국의 선비들과 지적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까닭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연암은 혼자였다. 유리창에 그 27만 칸에 해당하는 유리창의 한 누각 위에 올라 난간에 기댄 채 연암은 이렇게 탄식한다.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진실로 한 사람의 직이만 만나도 아쉬움이 없으리라.
이제 나는 이 유리창 중에 홀로 서 있다.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갓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수염과 눈썹은 천하가 처음 보는 바이며 반남의 박씨는 중국 천하가 들어보지 못한 성씨이다. 장차 어느 지기와 이 지극한 즐거움을 논할 수 있으리요. 이 열하에 가서 보니 나라는 존재가 이토록 하찮고 이토록 눈길을 끌지 못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구나.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는데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조선에서 살아왔는데 먼 길을 돌아 이곳 열하에 와서 보니 내가 알던 중심이 그 중심이 아니었더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나 짐작해 봐요. 이런 우정과 친교의 달인이 그런 박지원 선생님이 이 흥성스러운 곳에서 특별히 유리창 27만 칸에 달하는 그 만국의 문물이 다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외톨이가 이 장소에서 외톨이가 되다니. 물론 연암은 이 군중 속의 고독을 충분히 음미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 공자의 말씀이죠. 나를 알아주는 이가 드물다면 나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로다. 이건 노자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인의 말씀을 되뇌이며 자신을 추켜 세웁니다. 이처럼 연암은 우정의 달인이면서 동시에 고독한 솔로였던 거죠. 여행길 내내 늘 누군가와 함께 했지만 놀랍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연암 혼자였습니다. 고북구 장성을 넘을 때,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널 때, 열하에서의 첫날 밤 벅찬 감회로 잠 못 이룰 때 등등 아이러니 혹은 반전이죠. 그렇게 어울리기 좋아하고 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 열하일기라는 기행집에서 아주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문장들을 쏟아냈던 그런 문장들이 펼쳐진 그런 운명의 순간에는 늘 이 박지원 선생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홀로 갈 수 있는 자만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요. 고독이야말로 친교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게다가 유리창에서의 고독,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공간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문이었던 거죠. 만약 연암이 유리창에서 벗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지성의 향연을 펼쳤다면 그는 결코 열하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린 그 유리창은요, 열하에 있는 게 아니고 최초 이 여행의 목적지였던 연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목적지가 북경이었는데 북경에 도착하고 나니 황제가 연회의 장소를 열하로, 황제의 여름 피서지인 열하로 바뀌었다고 이 소식이 온 겁니다. 그래서 3일인가 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열하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먼저 도착했던 그 연경에서 유리문에서의 그 소회를 소개드렸던 겁니다. 이
박지원 선생님은 평생 이 어디 여행을 다니신 분이 아니었고 몸집도 굉장히 거구였어요. 거구, 지금으로 보면 이제 비만이 심하다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편치 않은 가마도 아니고 말을 타고 직접 이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달려야 하는 열하로까지의 추가적인 여행, 여정은 정말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공무원,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수행원, 공무원의 수행원이랄까요? 같이 가는 직위 정도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냥 연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리창에서 그의 여정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열하로 갈 수 있었고, 이 열하일기라는 이 아시아의 빛나는 보석 같은 기행기를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열하로 가면서 그가 또 인생에서의 큰 성장, 또 한 번의 큰 배움과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 즈음에 이 박지원 선생님이 남긴 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꿈결에 별안간 요란스런 소리가 들려왔다. 무사람들의 벽돌 밟는 발자국 소리가 마치 담이 무너지듯 집이 쓰러지듯 어지럽기 짝이 없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으니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황급히 옷을 주워 입고 있는데 시대가 엎어지듯 고꾸라지듯 달려왔다. 곧 열하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표현이 좋아요. 시대가 엎어지듯 고꾸라지듯 달려왔다. 세상에. 열하는 동북방에 있는 장성 밖의 요충지다. 걸륭제의 할아버지인 강희제 때부터 여름이면 늘 황제가, 중국 청나라의 황제가 이곳에서 피서를 즐기곤 했다. 겉으로는 태평하게 휴가를 즐긴 듯 보이지만 그 속내는 험준한 요새인 이곳에서 몽고의 목구멍을 틀어막고자 합니다. 연경에서 북경에서 열하까지의 거리는 공식적으로는 400여리이지만 실제로는 700여리다. 강희제가 신하들을 길들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역참을 줄인 탓이란다. 헐, 너무 신하들을 너무 이 옥죄이신 거 아닙니까? 청나라 공무원들을 초과 근무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 조선에서 온 이 사신들, 그러니까 조선의 공무원들까지 초과 근무를 과하게 시키신 그런 황제네요. 열하행이 결정되자 연암은 머뭇거린다. 먼 길을 겨우 쫓아와서 안장을 끌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곤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먼 길을 떠나자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노릇이오. 또 만일 열하에서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라도 하면 연경을 유람하고자 했던 나의 계획, 연암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정사 박명원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박명원은 이 박지원이 따라왔던 공무원이에요. 친척이었죠. 사촌지간에. 열하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그냥 놓칠 셈인가 라고 아주 이 연암의 정곡, 그 연암이 약한 포인트를 찔렀죠. 호기심을 또
자극해 준 겁니다. 결국 연함은 같이 열하로 떠나기로 마음먹죠. 이 순간이 여행의 전 과정 중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 포인트입니다. 이 여행기 열하 일기가 단순한 연행록에서 열하 일기라는 절대 기문으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열하는 낯섭니다. 낯설다는 건 모든 것이 예측 불허라는 뜻이에요. 과연 그랬죠. 일단 만수절 행사에 맞추기 위해 무박나흘의 강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견마잡이 창대는 말굽에 발이 밟혀 뒤에 처졌고 연함은 야삼경, 그러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1시 그 사이의 깊은 밤에 고북구 장성을 홀로 넘는다. 아무 수행은 없이 이 양반인데 말이죠. 자기가 그 물에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뭐 그러면서 9번의 강을 건너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장성을 넘자마자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는 대모험을 겪어야 했다. 주야불고 생사불고 오매불고. 그의 말에 따르면 마치 소경이 꿈결에 지나친 듯한 기막힌 여정이었다죠. 연함은 당대 집권 세력인 노론 명문가의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권력의 장을 벗어난 탓에 연함의 생애는 겉보기에는 대체로 밋밋합니다. 한마디로 이 별 볼 일 없어요. 속세에 뜻을 둔 일반 사람들에게는 조금 못났지 싶은 그런 양반 집 자제였던 겁니다. 그 흔해 빠진 정쟁과 음모, 유배와 국문 같은 사건들을 전혀 겪지 않았죠. 그 덕분에. 그래서 그의 캐릭터를 다소 나이브한 비정치적 문장가 정도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정치를 권력 쟁탈로 간주하거나 혹은 거대 담론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통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과연 진짜 연함의 생이, 연함의 문장이 과연 그런 정도의 수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연함은 바로 그런 식의 배치로부터 아주 자발적으로 탈주한 거라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게 쉬울까요?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게 쉬울까요? 벗어나는 게 어렵죠. 대단한 사람 아니면 못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잖아요. 에디슨도 그렇고요. 너무 또 거창한 인물을 얘기하면 나는 그런 사람과 다르니까 나는 평범하니까 못 벗어난다는 것에 뭔가 이 위안을 받으실 듯하야 평범한 인물 중에도 벗어나는 그런 자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그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보니 그런 류의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이 웨이, 마이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보이더군요. 제 눈이 보지 못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함은 바로 그런 식의 배치로부터 탈주한 것이다. 따라서 이 탈주는 투쟁과 불화가 아니라 창조와 생성의 벡터를 지닌다. 삶과 사유의 새로운 형식을 창안하는 것. 연함의 화두는 오직 거기에 있었다.
그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장면이 바로 열하로 가는 과정이다. 굶주림과 잠, 고문 속에서도 생사를 오락가락 하면서도 그의 신체는, 그의 사유는 더할 나위 없이 명증하였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위대한 건강이리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존재의 무게중심을 잃지 않는 강철 같은 체력, 또 빛나는 명랑성, 예측 불허의 그런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도 늘 반전을 야기할 수 있는 동력도 거기에 있다. 고독한가 하면 왁자지껄하고 위기인가 싶으면 순식간에 또 출구가 열리고 백척간두가 곧 깨달음의 현장이 되는 식으로, 그렇다 유목민에게 있어 길은 늘 반전의 연속이다. 여행이든 삶이든 인생도처 유반전. 그래요. 우리 삶이 유목이죠. 아니라고 어딘가 자꾸 닻을 내리려고 하시기보다 그래 유목이야 라고 인정하시면 조금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읽고 싶어서 다시 꺼내 들은 열화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운 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습니다.